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그린비즈 솔루션의 이승철입니다. 이게 해상풍력 발전이라는 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발표하신 내용하고 조금 다른 내용이고, 그리고 화두가 되고는 있지만 진행이 굉장히 힘든 주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특성도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여서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최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일단 왜 해상풍력인가를 먼저 말씀드리고 국내 해상풍력의 발전 사업 현황, 그다음에 해상풍력 발전용 오프쇼어 베스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상풍력 발전이 확대가 되는 과정에서 국내 선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한국 정부는 2015년에 파리 기후협약 여기에 따라서 자발적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죠. 그리고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수립해서 유엔에 제출을 했고 2020년 말에 2050년 탄소 중립 비전 넷제로를 선포를 했습니다. 이런 기후변화 중요성에 강조되고 탄소 중립에 대한 대응이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식이 되면서 자발적으로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탈탄소화를 실천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BMW라든가 아니면 구글이나 애플 등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약 428개 회사가 참여하고 있는 아리백이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이 아리백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지금 2020년 SK그룹 6개사를 시작으로 해서 현재 36개사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생에너지 사용이 증가하면서 특히 이제 기존의 화력 발전의 중요성을 감소를 하고 재생에너지의 대표 주자인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해상 풍력은 유럽에서 시작을 해서 아시아, 미국으로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고요. 2023년 말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해상 풍력 발전 용량은 75.2기가와트입니다.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 75개분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특히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2013년 이후에 정부 주도로 재생에너지 전환을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을 했고 전체 발전량의 31.6%를 전환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해상풍력에서는 여기 보시면 현재 여기 보시면 2021년에 16기가와트를 설치를 했죠. 2015년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그 이후로 매년 5기가와트 이상을 설치를 해서 현재 38기가와트를 운영을 하고 있고 영국을 추월해서 전 세계 1위의 해상풍력 운영 국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한국은 안타깝게도 2011년에 산업의 해상풍력 종합추진계획을 통해서 2019년까지 2.5기가와트 해상풍력을 설치를 해서 전 세계 3대 해상풍력 강국이 되겠다고도 발표를 했고 2020년에는 해상풍력 규모를 2030년까지 12기가와트까지 늘리겠다. 그래서 세계 5대 해상풍력 국가가 되겠다라고 비전을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2020년에 제주의 탐락 30메가와트고요. 그 다음에 영광 34.5메가와트, 서남해 센춘단지 60메가와트, 총 124.55메가와트 여기서 여기 124.55메가와트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자, 이유를 보게 되면 지금 여기 보면 풍력과
풍력과 태양광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보면 풍력이 가스 발전을 이미 추월을 했고 나머지 이제 원자력이나 가스나 석탄 발전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태양광하고 풍력을 비교를 해보면 기울기로 봤을 때 실제 풍력이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임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해서 발전 단가인데요.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 측면에서도 이런 태양열 패널 단가의 하락, 그 다음에 풍력 터빈의 대형화, 그 다음에 발전단지의 직접화로 이런 발전 단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태고 기존 화력 발전보다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상태로 지금 낮아져 있습니다. 해상 풍력이 지금 현재 해상 풍력이 보면 여기 태양열하고 육상 해상 풍력 대비 약간 높기는 하지만 지금 집축단지 해상 풍력 단지의 대형화 등을 통해서 이런 발전 단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고요. 해상 풍력하고 달리 태양광과 육상 풍력은 나라마다의 지형 조건이나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편차가 좀 심한 측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한국의 에너지 믹스를 잠깐 보게 되면요. 원자력을 제외하고 한국은 주로 이제 이런 석탄 발전, 그 다음에 가스 발전이 현저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OECD 국가의 최하위죠. 지금 보면 OECD 국가의 순서로 보면 최하위인데 지금 전체 OECD 평균 발전 비중인 30%까지 신재생 에너지를 달성하기까지 저희 나라가 약 한 15년 정도 기술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을 보면 지금 OECD 평균이 33.5%로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한국은 10%가 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런 재생에너지 설비 자체는 저희가 22.4%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설비 중에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10% 이하를 이렇게 발전량이 10% 이하냐? 이거는 태양열이나 풍력이나 이런 건 광범위한 단지를 필요로 하고 그래서 주로 서남권이라든가 제주도에 설치가 돼 있고 실제 전기를 대부분 소모하는 수도권으로 연결되는 송전 설비가 부족해서 실제로 10% 이하의 발전량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제주도 24년 금년 8월 기준으로 봤을 때 제주도의 풍력하고 태양광 발전 제한이 거의 80여 일 이상이 조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발전을 중지하라고 지시를 한 거죠. 결국 그렇게 제한형 설비를 만들어 놓고 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리백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제 전 세계 482개 회사가 이미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50% 이상 초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36개 회사는 현재 12% 수준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다든지 미래 경쟁력이나 산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런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의 확충이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저희 나라의 전환 계획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11차 전력 수급 계획 아닌데요. 아마 올해 연말에 발표가 될 겁니다. 이제 산업부에서 준비를 중인데 여기에 보시면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2023년 기준 발전량 기준으로 9%를 차지하고 있고 2036년에 36%까지 높이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업 전에도 보셨듯이 원대한 계획은 저희 실행력이 굉장히 낮은 게 저희 나라 특징이긴 한데 어쨌든 현재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신재생 에너지의 대규모 원천은 주로 여기 보면 태양광, 해상 풍력, 그 다음에 육상 풍력입니다.
특히나 이제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현재 그 125메가와트라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0.1기가와트인데 2030년 14.3기가와트, 원자력 발전 14개 규모죠. 그리고 2038년에 34기가와트까지 확장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여기에 따른 수많은 투자와 해상풍력 발전 설치 관련된 사업들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해상풍력이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해상풍력은 일단 그 발전단지 대형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갖출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단 8m/s 이상이 해상풍력의 경제성을 가질 수 있는 풍속이라고 하는데 이 빠른 풍력 이상을 유지를 해서 40% 이상의 발전효율을 낼 수가 있고 그리고 육상보다 바람의 흐름이 안정적이라는 거죠. 육상하고 똑같게 유사하지만 초기 투자비 외에 발전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터빈의 대형화 등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발전 단가는 낮아지고 있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점인 측면에서는 뭐냐면 구조물이 많습니다. 하부 구조물이나 타워라든가 허브랜더스 이건 터빈이죠. 터빈이고 그다음에 블레이드 그리고 바람개비 그다음에 해저 케이블 이런 그 해상풍력 발전소 건설에 많은 비용이 소모가 되고 상대적으로 육상대는 상대적으로 유지 관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례로 1기가와트 해상풍력을 설치를 하는데 약 4조에서 5조의 비용이 들어갈 걸로 지금 추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어떤 외력, 특히 파도, 강한 바람, 폭풍, 태풍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발전기가 손상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유럽이나 중국에서 이미 많은 그 해상풍력 발전 단지가 건설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류나 해양 생물과 조기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완전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덴마크에서는 매년 풍력 단지를 해저 생태계를 조사를 해서 어종이 일부 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패류나 이런 자라는 환경들은 훨씬 더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어패류 양식장을 테스트를 하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그런 해상 환경의 변화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결론이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 육상풍력을 한번 보면 육상풍력은 육상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일단 그 전체 설치나 운영 과정에서 소음, 진동, 산지에서 이런 환경 파괴, 환경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해상도 많긴 하지만 이 환경 피해가 거기 있는 주민들이 직접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바람 때문에 지대가 높은 산악지대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사업 대형화가 힘들고 저희 한국 같은 경우 일단 평균 단지 규모가 15메가와트고 그리고 발전율도 25% 정도로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면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해상풍력 발전이 2050년 넷째로 그리고 산업의 아이맥 달성을 위한 하나의 피저블한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국내 해상풍력 발전 현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산업부 정기위원회에서 이 승인을 내주게 되는데요. 전체 자료를 조사를 해봤을 때 현재까지 2024년 10월 말 기준 총 95건의 해상풍력 발전 사업 허가가 나왔고요. 그리고 현재 상업 운영 중인 세 곳, 실증 테스트하고 있는 두 곳을 포함을 하면 실제 이행률은 거의 전체 30기가 대비 0.5% 수준으로 굉장히 미미하고 지금 건설 중인 한림해상과 전남해상도가 2026년 상업으로 운전 예정입니다. 이거를 포함하더라도 굉장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특히 이제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면 주로 이제 어디에 몰려 있냐면 전남해가 주로 몰려 있습니다. 전남해가 전체 물량이 60%가 전남 지역에 몰려 있고요. 주로 영광, 신안, 여수 쪽에 주로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부산, 울산 지역에 6.2기가와트 플로팅 V10 풍력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현재 V10 풍력은 85메가와트, 기가와트가 아닙니다. 85메가와트입니다. 85메가와트, 세계 단지에 85메가와트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 나라에서는 지금 6.2기가와트의 V10 풍력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추진이 되고 있고 울산 지역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7.3기가, 그리고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인천 경기 쪽이 2.5기가 정도가 지금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특히 전남 지역 같은 경우에 기 말씀드렸듯이 수도권하고 굉장히 멀리 떨어진 부분이 실제 가장 많이 허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개통 허가 문제는 계속 이슈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해상풍력 발전의 허가 물량을 보게 되면 발전량 기준으로 봤을 때 55%가 지금 해외 개발사입니다. 그래서 덴마크의 CIP의 오스테드, 그 다음에 영국의 코리오, 네덜란드의 노스랜드가, 그 다음에 프랑스 토탈, 그 다음에 노르웨이의 이퀴노르, 스페인의 스페인의 오션그룹, 그 다음에 독일의 RW, 이런 데들이 지금 저희 나라의 거의 16.7기가 5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안이라든가 인천, 추자도, 진도, 그 다음에 기장 이런 쪽에 추가적으로 해상풍력 발전 단지를 개발하고 있어서 국내 해상풍력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러면 EPL 전기사업 허가를 받고 나서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건 어떻게 볼 수 있느냐? 1허가 단계 이후에 1허가를 쭉 받고 이제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나서 1허가를 쭉 받아가는데 가장 먼저 받는 게 이제 환경 영향 평가죠. 원래 다른 게 6개 이상의 그런 1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전체 95개소 중에서 뭐 실제 운영되고 있는 85개를 빼고 건설적 임대 빼고 이러면 88개소가 남는데 그 중에서 지금 그렇죠. 여기 보면 지금 55개소를 시행한 나머지 36개소 12.5기가 42% 정도가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53개소 약 58%는 아직 실질적인 진행이 없이 굉장히 미진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그동안에 우리가 핫하게 이슈가 되면서 전기사업 허가를 많이 받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진행은 상당히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개통 연계 조건부 허가 사업지라는 건데 이건 개통 연계라고 하는 거는 송전선을 연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가끔 이제 수도권으로 송전선 연결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전체 95개 중에서 46%에서 13.9기가와트가 개통 연계 조건부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송전선 그리드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문제가 이슈가 있다는 거고 지금 여기에 보면 그 대부분이 전남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전남 지역에 몰려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계속 이슈가 될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러한 절차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입지조사부터 준공까지 7년 내지 10년이 소요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덴마크나 EU 지역들은 정부가 주도를 해서 계획입지를 선정하고 1허가 간소, 그 다음에 주민 수용소 문제도 해결한 다음에 2차를 통해서 지금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덴마크 경우에 원스톱 샵이라는 제도를 시행을 하는데 걔네들은 이 제도를 시행하고 나서 설치까지 36개월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 모든 절차를 민간이 주도를 합니다. 민간이 전기사업 허가를 받고 나서도 지금 이러한
해상 관련한 여러 가지 허가들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주민의 수요 조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오염 피해 조사와 보상 같은 체계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맞춰야 공사를 착공하는 공사 설비 공사 계획 인가를 받고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민간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높아지는 거죠. 주민들이 반대하면 계속 인허가도 늦어지고 있고요. 그게 서로 상호 과정을 넓히면서 그런 지연을 계속 이뤄내고 있고, 그로 인해서 사업성이 굉장히 악화되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몇몇 해외 개발사들, 쉘이라든가 이런 데는 한국에서 철수를 하겠다, 디클레어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저희 나라 인허가를 받는데 관련된 법률만 29개입니다. 그 다음에 부처만 10개. 이런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모든 이 인허가를 제대로 받고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큰 무리가 따르고요. 정부에서는 그래서 저번 국회 회기 때 21대죠. 21대 회기 때 덴마크의 원스톱샵의 그 제도를 벤치마크를 해가지고 해상풍력 특별법들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통과되지 못하고 바로 폐기가 됐고요. 22대에서도 지금 5개가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데 현재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이 특별법이 빨리 진행이 돼서 정부 차원에서 계획지도 하고 공문 발전도 하고 그리고 인허가도 간소화하는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이슈들을 좀 크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크게 는 4가지로 봤는데요. 첫 번째는 규제 인허가 문제로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어떤 법률이라든가 부처들 때문에 이런 인허가를 간소화를 시킬 문제가 필요하고요. 정부 지도로 앞당하는 부분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 수용성 문제인데 어업권도, 그 다음에 송전선 통과에 대한 주민의 반대가 극심하기 때문에 이런 주민 수용성 문제가 사업 진행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계속 말씀드렸듯이 그리드입니다. 전력망 문제입니다. 특히나 전남 지역, 서남해 쪽의 전력망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전력망, 송전망은 한전이 독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이 송전망을 갖추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송전망이 통과하는 지역의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지금까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뒷부분에서 익히 언급을 할 건데, 해상풍력의 전용 선박과 어떤 전문 인력이 거의 전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해상풍력협회에서 추정하기로는 저희 나라에서 지금 2030년 기준 14.3기가와트를 설치해서 운영하려면 전문 인력, 설치하는 쪽, 그 다음에 운영, 메인터넌스 하는 인력 전체가 거의 10,000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는 채 500명이 안 되는 인력이 존재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러면 그나마 또 양성을 하기 위한 전문 교육기관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선박에 관해서는 뒤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이어그램을 그림을 잠깐 보시죠. 해상풍력단지를 하나 건설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종의 선박들이 필요한 것들을 그냥 직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런 오프셔 베슬이라고 놓고 선박이 우리가 똑같은 배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프셔 선박을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 선박이 우리가 해운업에서 사용하는 상선하고는 본질적으로 업의 본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거죠. 여기에서 이 오프셔 선박은 실질적으로 건설용 선박이 이제 건설 장비의 특성과 이런 선박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보면 여기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지만 WTIV나 HLB, 플랫바지, HTS, CLB, GTB, GSB 이런
이런 선박들은 주로 그 해상 풍력을 건설할 단계에서 주로 사용되는 선박이고, 그래서 계약 수주형 수입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선박들은 유동성이죠. 그러니까 일반 상선처럼 이렇게 매매가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매매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유동성이 굉장히 떨어지다 보니까 이거가 담보 가치가 인정받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담보부 분명히 어렵다는 얘기고, 반면에 이러한 선박의 어떤 그 운영상 전문성이 굉장히 높은 전문성이 있는 것 같아요. 뭐 DP라든가 크레인이라든가 아니면 뭐 설치에 관련된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그런 전문성들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엔트리 베리어가 굉장히 높고요. 이런 특성에서. 그래서 결국 초기 진입자가 굉장히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러한 특성을 가질 수 있는 비즈니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쪽 유지보수형 선박은 약간 상선하고 유사한 면이 일부 있습니다. 어떤 그 유지보수 지원선이라든가 작업자 수송선이라든가 이런 배들인데, 수주형 계약 모델이긴 하지만 계약형 수주 모델입니다. 근데 이거는 보통 3년 내지 5년 계약도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더 길게도 가능한 것 같아요. 이외에도 역시 어떤 담보 가치나 그런 리퀴디티가 떨어져서 그런 부분은 약하긴 하지만, 저는 장기 계약 때문에 어느 정도는 선박금융과 유사한 금융 조달이 가능할 것 같고, 이러한 선박들은 굉장히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지는 않고 약간 중간 수준 정도의 전문성과 그리고 상대적으로 엔트리 베리어가 낮습니다. 그래서 유럽도 보게 되면 이쪽에는 전문 선사들이 몇몇 전문 선사들이 거의 마켓을 장악하고 있고요. 이쪽이 유지보수에 관련된 쪽은 상대적으로 여러 선사들이 마켓에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선박들을 잠깐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WTI, 여러분들이 아마 이 선박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이 WTI라고 해서 윈도우 터바인 인스톨레이션 베슬입니다. 해상풍력 설치선에서 이 위에 보면 상부 구조물, 그래서 상부 구조물이면 이렇게 큰 타워, 그 다음에 위에 터빈 윈도우 발전기죠. 발전기하고 그걸 갖다 홈앤더 셀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블레이드 바람개비죠. 이 세 가지를 다 포함을 해서 한 세트입니다. 상부 구조물. 이 세트를 보통 크기에 따라 좀 틀리긴 하지만 7세트에서 5세트, 6세트까지 여기에다 싣고 현장에 가서 이렇게 분류를 해서 현장에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메인 크레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로 설치하는 15메가와트를 위해서는 적어도 1,500톤 이상의 크레인이 장착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HLB라는 건데요. 중량물 운반 설치선입니다. 주로 이제 하부 구조물이죠. 모노파일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그 파이프 하나를 바닷속에 박는 방법이 있고, 자켓이라고 해서 여러 개 구조물을 박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요즘에 영광 안마라든가 이런 쪽에 해상에서 약간 연안에서 멀어진 쪽은 주로 거의 그 하부 구조물이 2,500톤이 넘어갑니다. 하나에. 그러면 이런 하부 구조물을 수송을 해서 설치하는데, 여기는 리볼빙 크레인, 돌아가는 크레인인데 거의 3,500톤 이상의 그런 헤비리프트 베슬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플랫바인데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이런 선박들이 작업을 할 때 항구에 마샬링 포트나 이런 데 다녀오기가 힘들 때 이쪽에서 이런 플랫바디를 통해서 수송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인선하고 한 세트가 돼서 저런 구조물들을 수송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LB죠. 이건 케이블 레인 베슬인데요. 해저 케이블 포선선입니다. 지금 풍력단지 내에 풍력단지 그 발전기끼리 해상 변전소까지 연결하는 어레이 케이블이라고 하는데, 어레이 케이블하고 해상 변전소에서 육상 진입구까지 연결하는 엑스포트 케이블이 있는데, 이런 그 케이블들을 해저에 설치하는 전용 선박입니다. 그리고 AHTS입니다. 앵카링 지원 예인선인데요. V식 풍력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선박. V식 풍력은 육상에서 항만에서 모든 부유체 위에
타워와 그 터빈과 블레이드 다 조립을 해서 예인선으로 끌고 가서 그 위치에다가 앵커를 통해서 그 설치를 합니다. 이때 그 예인하고 앵커링을 설치 지원하는 선박입니다. 그리고 GSB, GTB인데요. GSB는 해양조사선이고요. GTB는 지방조사선입니다. 해양조사선은 뭐냐면 여러 가지 장비들을 이용을 해서 해양 구조에 대해서 뭐 지층이라든가 밑에 해저에 대해서 물리적 감사를 수행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건설 공사 설계를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GTB 자체는 해저의 지질을 탐색하는 겁니다. 그래서 드릴링 시추 장비가 있어야 되고 CPT라든가 이런 장비를 활용을 해서 거의 해저면으로부터 100m 수준까지 드릴링을 해서 그 안에 지진들을 샘플링을 해가지고 전부 다 분석을 해서 이 장소가 설치가 가능한지 파악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CSOV는 유지보수 지원선인데요. 이거는 쉽게 말해서 어떤 작업자들이 그 안에 머물고 어떤 그 정비 관련된 어떤 기부 소비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원거리 해상풍력 단지에서 메인터넌스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CTV인데요. 작업자 수송선입니다. 이거는 주로 이제 연안에서 가까운 데 해상풍력 발전기 설치라든가 유지보수를 할 때 작업 인력들을 수송을 한다든지 병장 수송을 하는데 사용하는 선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내 상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저런 배들이 얼마나 있느냐? 저희 나라는 쉽게 오프쇼어 선박 산업이 아예 발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프쇼어 전용선은 사실 거의 없는 상황이고, 유일하게 그 해상풍력 설치선이 한 척 있는데 현대 프론티어입니다. 현대 프론티어인데 이배는 2020년 작년에 건조를 했죠. 건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량이 적어서 1200톤짜리입니다. 그래서 매치 설치할 수 있는 게 10MW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계속 추세는 해상풍력 발전기는 커지고 있고요. 14MW, 15MW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 선박은 그러한 터빈을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 오른쪽에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이런 간단한 피너바지라든가 플로팅 프레임 이거 이제 대부분이 조선소에서 쓰고 있어서 쓰기가 힘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GSV라고 해서 해양조사선은 우리가 연구소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무합니다. 뭐 CTV는 최근에 들어서 이제 몇 군데 들어와서 가격이 싸니까 들어와서 이제 있는데 그 외에는 거의 없다는 거죠. 자, NREL이라는 데서 30GW의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할 때 WTIV는 4척에서 6척, SOV나 SCOV죠. 유지보수 지원선이죠. 이건 11척. HLB, 하부구조로 설치하는 선박은 4척에서 6척. 그 다음에 CTV는 약 58척 정도가 필요할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많은 선박이 필요한지 적진 않겠죠. 그렇다고 보면 이러한 선박을 빨리 확보를 해야 되는 다리성들이 여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풍력발전기가 어떻게 커지고 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풍력발전기가 대형화가 되는 것은 풍력발전 단가를 낮추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대형화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지금 기존에 10MW 이내에서 보게 되면 이 로터죠. 로터 다이아미터가 그냥 160m 정도 되고요. 근데 지금 개발되고 있는 18MW, 이미 지금 25MW도 개발이 됐습니다. 중국에서는. 거기 보면 이게 280m인가요? 290m. 그 다음에 이게 300m가 넘어갑니다. 이렇게 대형화가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 대형화에 따라서 저거를 설치할 수 있는 해상풍력 설치선도 굉장히 크게 대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상풍력 설치선도 이렇게 저런 대형화에 따라서 제너레이션이 나눠지고 있는데 티어 1부터 지금 티어 3, 티어 4까지 있는데 여기에는 티어 1까지만 3개만 나타났고요. 특히 티어 2 이상이 되어야만이 지금 그 15MW 이상을 설치를 할 수가 있고, 여기에 보시면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현재 있는 척수와 지금 신주하고 있는 척수까지 포함하면 전 세계적으로 약 한 30여 척 정도가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풍력 세계 3대 터빈 제조사들의 스펙입니다. 거기 현재 14메가와트, 15메가와트 가장 많다고 했죠. 여기에 이제 풍력 발전기, 그 다음에 이게 타워입니다. 이게 이 타워, 그 다음에 이 풍력 발전기죠. 풍력 발전기, 그 다음에 블레이드가 이제 이 돌아가는 거. 이것까지 합했을 때 무게가 1,500톤이 넘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WTIV가 4세트에서 6세트를 싣고 가서 현장에서 실는다고 하면 굉장히 큰 티어 2에서 티어 2 이상의 선박들이 필요한 걸 보여주고요. 만약에 그 이상 20메가와트가 되면 티어 1의 그런 WTIV가 필요한 걸로 보여질 수 있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게요. 지금 15메가와트의 높이인데 해저에서부터 전체로 여기 해상에서부터 여기까지 허가이트라고 하는 그 높이가 거의 150m가 되고 있고 아주 거대한 해상에 떠있는 거대한 구조물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장비들을 누가 주로 많이 들고 있느냐? 말 그대로 가장 해상 풍력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유럽하고 중국이 대부분 다 들고 있습니다. 지금 헤비리프트 베슬, 그 다음에 잭업이라고 하는 게 WTIV랑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건데, 지금 보면 여기 유럽이 45척, 또 56척입니다. 중국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신주하고 있는 것도 20척, 13척. 그리고 헤비리프트 베슬도 훨씬 중국과 EU를 봤을 때 일찍 많죠. 그리고 이제 리프팅 캐파시티로 보더라도 여기 보게 되면 1,500톤 이상, 1,500톤 이상의 신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잭업이나 중국, 여기죠. 중국 지금 신조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 유럽.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약 한 30여 척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선박들은 대부분 터빈 대우화 추세에 맞춰서 티어 2 이상의 사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가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나라가 지금 이런 선박을 투자할 때 과연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제가 사업의 특성도 말씀드렸지만 그가 두 가지 가격을 고려해보면 티어 1에 해당되는 WTIV는 거의 4불에서 5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티어 2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미세일 선박, 제가 이제 작년에 중국에 많이 가서 그런 선박들을 보고 왔는데, 그런 선박들은 1억 5천에서 2억 불 정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박들은 티어 2에 1,500톤짜리 플레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15메가와트까지는 설치가 가능하더라도 그 이상의 선박, 그 이상의 터빈은 설치가 좀 곤란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FIV는 플로팅 베셀인데, 이거는 HLB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선박인데, 그것도 사업이 굉장히 큰 거를 지금 카들레에서 발전한 거고요. 그리고 AHTS 10,000마리짜리 예인선, 이거는 거의 한 3,500, 4,500. 나머지 그 다음에 CL인데요. 케이블 레이어가 상대적으로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10,000톤 이상. 그러니까 이 케이블이 345kV가 엑스포트 케이블로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한 70kg, 80kg를 한 롤에 이렇게 감게 되면 그 무게가 거의 15,000톤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할 수 있는 선박들이 보면 거의 2억 불에서 2억 5천만 불 정도에 육박을 하고 있고, 그보다 물론 낮은 것들은 전부 다 가격이 좀 싸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설치에 나름대로 시간과 어려움이 따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위에 다른 선박들, GTV나 CSOV나 SOV는 대부분 5천만 불에서 7천만 불 사이에 지금 하고 있고, 주로 이런 배들이 어떤 싱가포르나 중국 이런 쪽에서 많이 짓고 있고, 또 베트남에서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저렴한 거는 CTV죠.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많이 짓는데, 싼 거는 300만 불에서 거의 한 500만 불 정도, 600만 불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선박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헤어룸하고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게 전 말씀드린 건 장기계 계약이 아닌 수주 계약이기 때문에 건설업 특성을 충분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유럽의 선사들이 과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 유럽의 선사들은 지금 이제 보통 보면 디벨로퍼들,
디벨로퍼나 파워빈 메이커라든가 EPC사하고 네트워크를 굉장히 잘 구축을 하고 그 실제 선박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이미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백로그죠. 계약 잔량입니다. 계약 잔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장기 계약이 없는 거를 백로그로 가지고 대체를 해서 그걸 가지고 금융을 조달을 하고 본드를 발행해서 실제 선박을 구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건조를 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운영 선박들은 말씀드렸듯이 3내지 5년의 계약이라든가 그 이상의 계약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담보력은 좀 떨어지더라도 선박금융과 유사한 그런 특성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이 분야는 리스크도 있고 초기 투자도 많이 됩니다. 금융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자기자본 투자도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엔트리밸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럽을 보더라도 건설 공사 쪽에는 몇몇 업체들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자, 초기 진입자가 마켓 자산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 투자자금 조달은 회원업과 무지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장기 계약을 위주로 해서 선박금융식을 조달한다, 이렇게 어프로치를 하면 이 사업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그 카델라라는 곳이 중국 포스코 칭동에서 티어 1 WTI 네이처하고 HRD 두 척을 지으면서 ECA를 활용을 해가지고 그린 펀드나 신디케이션 혹은 아니면 또 하나는 그린 본드를 한 5%씩 발행합니다. 오슬로 시장에 한 5%씩 발행을 해서 그런 본드를 발행을 해서 그런 선박 건조 상품을 조달을 하고 있고요. 중국의 오프쇼어 선박들은 주로 정책적인 지원을 하니까 리스 금융에서 정책적인 지원을 해서 오프쇼어 선박들을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전문성 부분인데, 지금 이러한 선박 운영에 대해서 어떤 오피서하고 엔지니어 또 오퍼레이터 이쪽에 상당히 높은 전문성이 필요로 하죠. 근데 이거는 이쪽에서의 교육은, 인력 교육은 STCW가 아니고요, GWO라고 지금 세계 풍력협회죠. 세계 풍력협회인데 이거는 지금 커빙 개발사들이나 이런 운영사들이 출자해서 만든 비협회 조직입니다. 여기에서 만든 스탠다드 교육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육들을 받게 하고 풀을 관리를 해서 전문 인력을 양성을 하는 게 굉장히 키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선사가 이런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과연 그럼 독자적으로 과연 진행을 할 수 있겠느냐? 사실은 거의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단 인허가 문제나 사업의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 실행을 해서 인허가도 간소화하고 정부 주도로 입지도 선정을 하고 주민 수용성도 해결을 하고 이런 방법들이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오프쇼어 선박을 확보를 하기 위한 금융 지원을 해야 돼요. 초기 단계에서. 왜냐하면 유럽에서도 보면 그런 지원을 받아서 선박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재무적으로 안정이 되면 자기가 자체적으로 본드도 발행하고 수익성을 가지고 해서 선박들을 계속 확장을 하지만,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는 국내 현실 상황에서는 도저히 이걸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GWO 교육이나 풍력터빈 지정을 특별 교육을 할 수 있는 정부 기관을 조속히 만들어서 부족한 인력을 양성을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카보타지입니다. 과연 이 카보타지 가지고 과연 우리나라가 30기가와트의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할 수가 있겠느냐? 실제 카보타지는 외국적 선의 내항성 규제이기 때문에 외국적 선을 마음대로 쓸 수도 없죠. 국내 선박도 없죠. 결국은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지금 글로벌 개발사들하고 같이 이제 외국인 선사들이 국내 조인트 벤처를 만들고, 그래서 국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다들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게 주제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그 운영권이나 그게 실질적인 운영권이나 그게 한국선사에 다 넘어와 있고 실력을 갖추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패스로 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라는 거고 그리고 나서 그 단가가 높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걸 하지 않고 지금 들어와 있는 GTB라든가 이런 선박들의 그런 선박들은 유럽 대비해서 2배의 단가를 지불을 하면서 그런 선박을 쓰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카보타지 문제나 아니면 정부의 정책적으로 인해서 이런 카보타지 문제도 있지만 국내의 오피셜 선박을 한국적으로 조속히 확보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러한 높은 용선료와 높은 비용을 부담해서 결국은 해상풍력 발전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인지를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부뿐만 민간에서도 진행을 하지만 정부도 조속히 이런 방안을 만들어서 진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원대한 계획을 만든 해상풍력의 이런 발전에 대해서 빠른 진전이라든가 성과를 달성할 수 없을 뿐더러 2050년에 넷제로 달성하는데도 굉장히 큰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몸 갖고 있는 회사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그린비즈 솔루션은 주로 이제 친환경, 해상풍력이나 태양광 관련된 친환경 투자자를 모집을 해서 투자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자금을 하는 분야, 그 다음에 친환경 해양자산의 중개, 그리고 토큰증권이죠. 토큰증권을 할애해서 이제 선박금융을 하기 위해서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